창의와 인성을 수강하시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고력이라는 주제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사고력에 있어서 창의적인 사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논리적인 사고의 의미,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창의와 인성 6주차 진행하겠습니다. 사고력에 있어서 창의적인 사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력이란 직장 생활에서 발생한 직장 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일반 생활에서 똑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을 지도할 때는 또는 학습자들은 이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으로 사고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대처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창의적 사고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업인들은 어때요? 창의력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는 무관한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는 직업인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업에서도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보면 창의적인 문제를 가지고 면접에 적용하는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과연 창의적인 사고는 무엇일까? 자, 최근에 창의적인 사고는 사회나 개인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조직에서도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찾고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고는 대단하게 어렵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은 창의적인 사고는 누구에게나 능력 있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는 창의적 사고를 계속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창의적인 사고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의적으로 사고하기라고 해서 이제 흔히 창의적인 사고라고 하면 나한테 그럴 능력이 있을 수 없어. 또는 창의적인 사고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능력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창의적인 사고에 대해서 너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들 창의적인 사고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어때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본 경험은 누구나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창의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힘이죠.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하는 많은 생각들이 바로 창의적인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노벨상을 수상할 만한 위대한 창의적인 사고에서부터 일상생활에 그 조그만 창의적인 사고까지 창의적인 사고는 폭은 대단히 넓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의 대표적인 주자는 누구들 들 수 있어요?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를 들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삶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면은 빌 게이츠는 뭐예요?
유에서 유를 다시 창조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제시한 사례는 창의적인 사고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단한 사고만이 즉 창의적인 사고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는 능력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창의적인 사고를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가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사고라는 것이에요. 자, 정형화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간해서 안 풀리는 문제 또는 해답이 많은 문제, 때로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말로 창의적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창의적인 사고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경험, 지식을 해체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시 도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있는 아이디어로 다시 재결합함으로써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힘이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창의적 사고는 즉 발산적 사고이다. 아이디어가 많고 다양하고 독창적인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정신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발하거나 신기하고 독창적인 것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유용하면서도 적절하고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의 정보를 특정한 요구 조건에 맞거나 유용하게 또는 새롭게 조합시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사고는 세 가지의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인 사고란 정보와 정보의 조합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보에는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식, 즉 내적 정보를 이야기해요. 책이라든지 또는 밖에서 본 외부 정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조합해서 그 조합을 최종적인 해답으로 통합해야 하는 것을 즉 창의적 사고의 첫 걸음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창의적 사고는 사회나 개인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는 개인이 갖춘 창의적인 사고와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창의적 사고,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창의적 사고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은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갖춘 창의력은 개발을 통해서 그 능력을 키울 수 있고요. 단순히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라 하는 것 이외에도 개인의 창의력, 사고를 얼마나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창의적 사고는 창조적인 가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문제를 사전에 찾아내는 힘 또는 창의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각도로 힌트를 찾아내는 힘,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 끈기 있게 도전하는 태도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은 창의적 사고에는 사고력을 비롯해서 성격, 태도를 걸친 전인격적인 가능성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의적인 사고는 창의력의 교육 훈련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고 모험심, 호기심, 적극심, 예술심, 집념과 끈기, 그 다음에 자유분방적일수록 높은 창의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력 사고를 기르기 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의력 사고를 기르기 위한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력 사고를 기르기 위한 문제 첫 번째입니다.
다음 그림은 어느 도시 철도를 잇는 15개 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철도의 요금 체계는 바로 이웃하는 역까지를 1구간으로 하고 그 역에서 2구간씩 멀어지는 데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역의 요금표는 1에서 2구간, 3에서 4구간, 5에서 6구간의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느 커피 전문점의 본사는 복역 근처에 있고 3개의 프랜차이즈는 복역을 기점으로 하여 각각 다른 요금 구간 내의 역 근처에 있다. 또한 각 프랜차이즈 간의 왕래에 필요한 최저 요금은 모두 같습니다. 이 경우 이 커피 전문점의 3개 프랜차이즈가 근처에 한 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역은 무엇일까요? 단, 복역 근처에 각 프랜차이즈 커피점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림에 보이는 건물은 중앙에는 층계가 있고 층계를 중심으로 복도와 벽이 있는 건물로 모두 4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빌딩의 입구는 1층의 남쪽 중앙에 있습니다. 이 빌딩에는 A에서 F 6개의 회사 외에 몇 개의 회사가 들어있는데 A에서 F 6개 회사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E사는 D사보다 아래에 있고 F사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에 있다. 나, D사는 2층을 모두 쓰고 있다. 다, A사는 D사보다 아래층에 있다. 라, B사의 바로 위층과 바로 아래층은 D사가 사용하고 있다. 마, C사는 1층의 안쪽에 있고 E사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현재 이 건물에는 6개의 회사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그 외의 장소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B사는 3층에 있다. 2. 2층은 A사 또는 A사와 B에서 F 이외의 회사가 사용하고 있다. 3. F사는 입구 쪽 바로 안쪽에 한 개의 구역을 사용하고 있다. 4. A사는 1층에는 없다. 5. 5층은 D사가 사용하고 있다. 자, 앞에서 창의적인 문제 풀어봤죠. 그래서 창의적 사고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관한 것에 자,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둘 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삼각을 표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생각한 내용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창의적 사고에 대한 생각을 알아봄으로써 창의적 사고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창의적 사고를 어렵고 대단한 능력으로 생각하는 학습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활동 해설에서 창의적 사고에 대한 활동의 각 문장에 대한 정답과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어진 진술은 창의적 사고에 대한 옳은 생각들과 잘못된 편견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1, 2, 6, 9번 문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창의적 사고에 대한 생각들이고요. 창의적 사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고로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유용성을 생각해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논리적 사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직업인들은 어때요? 직장 생활 중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계획이나 주장을 수립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똑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안이라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반응 또는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직업인에게 필요한 논리적인 사고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논리적인 사고는 직장 생활 중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중에 자신이 만든 계획이나 주장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로 하는 것이 즉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논리적인 사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공감을 불러오기 위해서 전제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은 기획서나 제안서를 상사나 또는 동료에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종종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또는 멋진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사에게 자네의 설명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건 말이 안 돼. 자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자료를 준비하는 데 들인 시간과 노력이 헛수고로 느껴질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했더라도 논리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감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적인 규칙이나 형식으로 사고하느냐를 의미합니다. 자, 상대방이 기대하는 설득력 있는 답변의 예를 보겠습니다. K광고회사의 최상무는 고객사 신제품 광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과 최종 리뷰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광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최상무는 담당 홍 과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 광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그러자 홍 과장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00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무는 여전히 듣고 싶었던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라는 말로 답변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지만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답변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무가 이러한 질문을 했다면 홍 과장은 이에 대해 첫째,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해냈는가? 둘째, 상대방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어떠한 일이든 과정마다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이 때문에 과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등 로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정확한 답변을 설득해낼 수 있게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 제시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논리적 사고가 발휘되는 상황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계획이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논리적인 사고는 직장 생활 중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중에 자신이 만든 계획이나 주장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해시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로 하는 것이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제시되는 상황은 직장 생활에서 흔히 겪게 되는 상황으로 논리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논리적 사고는 사고의 전개에 있어서 전, 후의 관계가 일치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겠고요.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논리적인 사고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공감시켜서 움직일 수 있게 하죠.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헤매지 않고 사고할 수 있게 하고요. 또한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게 하면서 주의를 설득하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즉 다음 그림과 같이 생각하는 습관, 또 상대의 논리 구조, 그다음에 구조적인 생각,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이해, 설득 이와 같이 5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하는 습관에 있어서는 논리적 사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늘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문제는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또는 회사의 문서, 신문의 사설 등 어디서 어떤 것을 접하든지 늘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상하다, 이것은 재미있지만 왜 재미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의문이 들었다면 계속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생각은 출퇴근길 또는 화장실, 잠자리에 들기 전 등 언제 어디서나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생각하는 습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대 논리의 구조화입니다. 자, 상사에게 제출한 기획안이 거부되었을 때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거부당했을 때 왜 그럴까? 왜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을까? 만약 된다고 한다면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하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자신의 논리로만 생각해서는 독선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에요. 이때는 상대의 논리를 구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논리에서 약점을 찾고 자신의 생각을 재구축하면서 분명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원인 중에 상대 주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즉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구체적인 생각입니다. 상대가 말한 것을 잘 알 수 없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업무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올려 본다던가 또는 숫자를 적용해서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 단숨에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타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대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때에는 상대 주장의 전부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상대의 또 인격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에 이 부분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주장의 부정이지만 이런 이유를 설정한다면은 애당초
비즈니스맨으로서의 불합격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론을 하든 찬성을 하든 논의를 함으로써 이해가 깊어지거나 또는 논쟁이 명확해지고 새로운 지식이 생기는 등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설득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는 고정된 어때요? 견해를 낳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자신의 사상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함께 일을 진행하는 상대와 의논하기도 하고 또는 설득해 나가는 가운데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을 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또한 반대로 상대방에게 반론을 하는 가운데 상대가 미처 또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포인트를 또 발견할 수 있는 단계가 즉 설득입니다. 자, 논리적인 오류는, 자, 인간은 논리적이라더니 웬 오륜이 이렇게 많지? 1000만 명이 본 영화라면 와, 얼마나 재밌길래 하는 생각을 드시죠? 그런 1000만 명이 쓰는 카드라면 와, 얼마나 좋은 카드길래 하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래서 1000만인이 카드, 액세스 카드라든지 한 유명 카드 회사의 홍보 문구다, 이런 마케팅 전략으로 카드 회사는 큰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카드 회사의 주장은 논리적 오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정 카드를 1000만 명이 넘게 사용하는 이유는 회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유통망이나 마케팅 효과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카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물건을 살 때 다른 회사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000만 명 사용은 즉 좋은 카드라는 것은 저는 사실상 인간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 대중이나 군중을 활용해 어떤 주장을 타당성을 펴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인 오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말 가운데 상당수는 이처럼 논리적 오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이런 논리적 오류를 밥 먹듯 활용하면서 혹세무민이라는 정치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술 시험에서는 이런 논리적 오류가 용납되지는 않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견되는 논리적 오류를 살펴보게 되면요, 권위나 인신 공격에 의한 논증 가지고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주장을 펼 수 있겠는가라는 말처럼 상대방의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인이나 유명한 사람의 말을 활용해서 자신이 주장한 합리화하는 것도 오류가 될 개연성이 높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인 홍길동 박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논리적 취약점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동정이나 연민에 의존하는 논증도 또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입니다. 상대방의 주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논리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많이 이제 활용되는 일례로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고 마약을 복용한 전력도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야 합니다라는 주장을 살펴보죠. 그래서 얼핏 사생활이 문란해, 마약, 살인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또는 자칫 논리가 빈약한 경우 이렇게 엉뚱한 다른 문제를 공격해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에서 이런 오류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한 사람이 많은데요. 당하지 않으려면은 원래의 논점 또 완전히 다른 주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지의 오류입니다. 담배가 암을 일으킨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정부의 금연 정책은 잘못이다. 뭐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반대의 주장이 참인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처럼 증명할 수 없거나 또는 증명이 어려운 경우도 부지기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이비들이 애용하는 논리적인 오류가 이제 무지의 오류에 속합니다. 다음은 이제 결합과 분할의 오류입니다. 자,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면 대머리가 되지 않을까? 2개가 빠져도 100개가 빠져도 그렇다. 따라서 1만 개가 빠져도 대머리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대표적인 결합 오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에는 오류가 없지만은 이처럼 여러 사례를 잘못 결합하면은 완전히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 트럭에 실린 모래가 무겁기 때문에 한 알의 모래도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할의 오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논리적 주장을 확대하거나 또는 반대로 쪼개서 적용할 경우 흔히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한국인은 노예 근성이 있다. 남자는 늑대다. 흑인의 지능이 떨어진다. 이런 식의 주장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빠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몇몇 사례만을 토대로 일반화했기 때문이죠. 돌팔이 약장수들이 질병 치료에 성공한 몇몇 사례를 토대로 물건을 팔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논리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잡한 질문의 오류입니다. 자, 형사가 피해자에게 또다시 이런 죄를 지을 것인가 라고 묻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 질문은 예 또는 아니요 어떤 답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불리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라고 대답하면 말할 것도 없고 아니요라고 답해도 이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공격에서 자신을 방어하려면 복합 질문으로 인한 오류가 생겼음을 지적하고 죄를 지었는가라는 질문과 또 이런 죄를 지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과대 해석의 오류입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또 문구에만 집착할 경우에는 논리적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문구대로 과대 해석할 경우에는 도피 중인 중범죄까지 보호해주는 오류를 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퇴근길에 조심하세요라는 가족의 말은 퇴근길 말고는 조심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런 또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대 해석의 오류가 이와 같은 예제를 들 수 있습니다. 애매성의 오류입니다. 자,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다. 따라서 여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 여기서 약하다라는 말은 지극히 애매합니다. 키가 작다는 것인지, 힘이 약하다는 것인지, 질병에 잘 걸린다는 것인지, 수백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애매함으로 이후 주장은 논리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살인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 사형 집행관도 살인자다. 따라서 사형 집행관도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은 명확한 언어로 표현한 것 같지만은 불법적 살인자와 공무상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입장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한 언어를 사용한 오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역법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연역법은 A는 B, B는 C 또는 A는 C와 같은 3단 논법을 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칫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3단 논법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TV를 자주 보면 눈이 나빠진다. 철수는 TV를 자주 안 본다. 따라서 철수는 눈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논법의 오류를 보게 되면 TV를 자주 보는 눈이 나빠진다는 대전제와 TV를 자주 보지 않는다는 사람은 눈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별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외에도 뭐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논리적 오류는 무수히 많죠. 뭐 특히 대중을 선동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논리적인 오류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주장들에 대해서 논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자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단계는 북 리뷰입니다. 그래서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인데요. 자,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에서는 논리적인 전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상의 업무가 모든 논리적인 대화로 구성되어 있고 논리적인 바탕에 의해서 정확한 목표 달성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논리적 사고의 방법에 대해서, 3부에서는 보고서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기술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와 3부는 마치 교과서처럼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MEC2를 만드는 방법 및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기준,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해내는 So What과 같은 결론에서 형상을 찾아보는 Why So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라든지, 그리고 이를 응용해보는 예제 또는 실전 문제 등등 저자가 책의 제목에 기술이란 표현을 사용했듯이 논리적 전개 방식의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충실히 실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자, 이의 정의는 논리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신이 생각한 반응을 상대방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맥킨지식 논리 체계의 방법론을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의 원 제목이 로지컬 커뮤니케이션 스킬인 이유는 이 책이 이러한 실생활에 응용 가능한 심플하고 또는 실전적인 논리 체계적인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의 실전 기술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술처럼 반복하고 연습하여서 익힐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하였고요. 저자는 누구나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논리적인 전달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술을 강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자들이 이런 논리적 기술을 익혀서 고객과의 상거래상을 대화나 교섭 또는 상품 설명 등의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조직 내 업무상의 지시, 보고, 연락 등 간단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즉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자들의 필적 의도입니다. 또는 나아가서 저자들은 비즈니스 세계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매뉴얼로서도 이 책이 사용되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개한 맥킨지식 방법이 논리적 의사전달을 위한 유일하거나 또는 최고의 것이라고 결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많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이나 또는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논리학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납적 방식이라든지 또는 연역적 방식 등 원론적인 접근법을 충실하게 익혀서 자신만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전달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누구의 것이든 그 논리적 전개 방법은 옳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맥킨지식 논리 전개 방법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의 의사 전달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거나 또는 논리 전개에 자신이 없던 사람들도 한 번쯤 접해볼 만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논리적 사고의 파악 활동입니다. 자, 논리적 사고는 뭐예요? 이슈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슈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서 결론을 내야 할 논점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가 되어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거나 논의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상황을 읽고 여러분들 한번 주어진 질문에 답해 보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 B, C라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제시된 활동은 상황에 대한 중심을 이슈를 찾고요. 그 이슈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논리적인 사고와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는 사고의 전개에 있어서 전, 후의 관계가 일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요. 자신의 주장이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즉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20대에 제안할 수 있는 일이란 어떤 것일까? 작은 업무 개선이라도 좋지 않을까? 일전에 어떤 경영자와 이야기했을 때 이익을 내게 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 안에서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착수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 그것을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제안할 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지만 같은 제안이라도 제안하는 사람에 따라 받아들여질지 어떨지 분명하지가 않아. 어떤 친구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상사로 하여금 생각이 들게 하려면 기본적인 일을 실수 없이 처리하고 새로운 관점의 제안을 들고 왔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도 젊을 때는 모두 틀에 짜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귀찮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겠지? 그래서 모순점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더욱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은 귀찮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아주 귀찮아한다든지 누구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간단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로 바꿔갈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한다면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 들은 상황을 토대로 주어진 질문에 답해 봅시다. 질문 1. 세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대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슈를 적어보세요. 질문 2. 1번 질문에 대해서 이 대화 다음 당신이 세 사람을 향하여 결국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뭐뭐는 뭐뭐이다라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가요? 질문 3. 이번 질문에 스스로 대답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자신의 의견과 그 이유를 간략하게 제시해 봅시다.
제시된 활동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각기 답이 다른 것으로 한 가지의 정답은 없지만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세 사람의 대화의 중심이 되는 이슈는 간단해요. 귀찮은 일을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화는 사소한 일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직 내에서 각 개인은 맡은 업무의 중요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위치에서 개선을 위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현재 내가 맡은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계획을 세워서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비판적 사고의 의미입니다. 자, 직업인들은 비판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은 남의 단점을 찾아내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는 어떠한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인에게 필요한 비판적인 사고는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인 사고는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또는 굴복시키기 위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비판적 사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제시된 예에서 A는 비판적 사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나 비판적인 사고는 어떤 주장이 타당성을 갖추었는가를 관련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사고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판하기입니다. 자, 사례를 보면 인사부에 근무하는 A에게 회사 전체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업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A는 시간 부족과 자료 부족의 이유로 제대로 된 분석과 평가 없이 현황만을 제시한 기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회의 시간에 동료 B로부터 기획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은 A는 감정이 상해서 B에게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는 B가 작성한 기획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는 어떤 증거나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고요. 객관적, 과학적으로 인사 시스템의 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A는 B가 단순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 문제의식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결안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시된 사례는 비판적 사고의 의미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A는 비판적 사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만약 A에게 누군가가 조언을 한다면 A는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며, 그렇다면 A의 업무 수행과 직장 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는 어떠한 주장이 타당성을 갖추었는가가 또는 관련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사고임을 즉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비판적인 사고는 어떤 주제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는 능동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적인 사고는 어떤 논증, 추론, 증거, 가치를 표현한 사례를 타당한 것으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불합리한 것으로 거절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요구되는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는 지엽적이고 또는 시시콜콜한 문제를 트집 잡고
물어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는 제기된 주장에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엽적인 부분을 확대해서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당한 근거에 기초를 두고 현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적 호기심 또는 객관성, 개방성, 융통성, 지역 회의성 또는 정직성, 정체성, 지속성, 결단성, 다른 관점에 대한 존중과 또는 같은 태도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적 호기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고 사건의 원인과 설명을 구하기 위해 왜,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에 대한 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라는 것이 이제 지적 호기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객관성은 뭐예요? 결론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요. 경험적인 증거라든지 타당한 논증을 근거로 하는 것이 객관성이죠. 그 다음에 개방성은 다양한 여러 신념들이 진실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융통성은 개인의 신념이나 탐구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요. 특정한 신념에 지배를 받은 고정적인 또는 독단적인 경지성을 배격해서 우리는 모두 해답을 알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융통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적 회의성입니다. 자, 모든 신념은 의심스러운 것으로부터 개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적절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는 한 결론이 참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성은 비록 어떤 진술이 우리에게 바라는 신념과 대치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지적 정직성이고요. 책에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체계성이고요. 지속성은 쟁점의 해답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탐색하는 인내심을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증거, 논증, 추구를 포기함이 없이 특정 관점을 지지하는 것. 이것을 즉 지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단성에서는 뭐예요? 증거가 타당할 땐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필요한 정보가 획득될 때까지 불필요한 논증, 속단을 피하고 모든 결정을 또 유보해야 되는 단계가 결단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관점에서의 존중은 내가 틀릴 수 있고요. 내가 거절한 아이디어가 옳을 수 있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관점을 경청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판적 사고의 핵심 또는 다르게 봐라. 연쇄 노벨 포럼에서 조지 스무트 교수는 학습된 사고는 편협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는가? 그것으로 새로운 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가장 최근 노벨상을 수상한 2006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조지 스무트 교수는 제2회 연쇄 노벨 포럼에서 세 번째 세션의 주제를 주류를 초월한 시각이라는 강연에서 청중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스무트 교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새로운 비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판적인 사고가 핵심적인 도구임을 거듭 강조하고요. 사고의 습관으로 인한 편협성으로부터는 탈피를 그래서 현장의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생각하라며 중요함에도 간과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궁극적, 낙관적인 시각, 그리고 열심히 사고하라라고 당부하면서 강연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번 강연을 맡은 스모트 교수는 빅뱅 이후 현대 은하 형성에 대한 씨앗을 제공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래서 그는 우주 배경 복사가 흑체 복사의 형태를 띠고 있고 또는 복사 방향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 연구는 초기 우주의 모습을 연구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고요. 은하와 별의 기원에 대한 이해를 또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판적 사고에 버튼이 꺼지면 지각 지능 역시 왜곡되는가에 대한 지각 지능에 대해서 한번 북 리뷰를 통해 보겠습니다. 자, 2004년 미국 마이애미에 사는 다이애나 듀서는 잘 보존된 10년짜리 그릴치즈 샌드위치를 경매에 나눠서 28,00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된 샌드위치는 뭐고 이 엄청난 가격은 또 뭔가? 듀서는 샌드위치를 구운 프라이팬 자국에 새겨진 성모 마리아의 형상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샌드위치는 몇 년이 지나도 곰팡이가 하나 피지 않았다는 듀서의 설명과 함께 신성한 기념물의 반열에 오른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진짜라고 믿었을까? 라는 리뷰가 되겠고요. 미국의 안과 의사이자 인간 지각 전문가인 브라이언 박서 와클러는 지각 지능에서 종교적 상상과 또는 어릴 적 양육 방식, 자신의 신념 체계가 타당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성 또는 세상 만물의 질서를 종교로 설명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 등이 작용했을 것이다 라며 잘못된 지각 지능이 비판적 사고의 버튼을 꺼버렸다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견과 오해, 착각과 오류, 환상과 망상, 자기 기만 등 올바른 지각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요인은 부지기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빛이 어스름한 밤에 습기를 걷고 있는데 바람이 분다. 앞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며 다가온다. 또는 달빛이 번쩍이는 것이 짐승의 털과 눈빛 같다. 또는 모골이 송연한 채 확인해 보니 검은 비닐봉지다. 또는 어두워서 감각이 인신작용이 부족한 틈을 타서 공포가 끼어들어 지각을 방해한 결과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음이 소뚜껑을 보고 놀란다는 것처럼 그래서 한밤중에 길바닥에 새끼줄을 뱀으로 오인한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은 수많은 형태의 방식으로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의 왜곡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컨대 건강염려증이라고 불리는 신기증 환자들은 어때요? 자신의 PI를 왜곡해서 낮추는 커다란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증 환자였던 안데르세니슨 벌거벗은 임금님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옷이 실제한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예술은 진실을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진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짓말이라고 한 피카소의 말처럼 훌륭한 연극은 관객의 PI를 자극하고 조작함으로써 배우와 관객과의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를 비롯한 셀럽의 유명 인사들의 후광 효과도 경계 대상이죠. 그래서 소설 미디어의 영향이 커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유명 인사는 보통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믿도록 조작하고 이것이 후광 효과를 불러일으켜 PI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위험요인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즉 지각 지능을 높여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각 지능을 높이면 비판적 사고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PI는 이 운동, 악기 연주와 마찬가지로 학습과 연습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고요. 이를 극대화하는 것이 사고의 행동, 느낌의 이면에 숨은 것을 드러내는 열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비판적 사고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4명 이상의 조를 편성해서 가족들에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직접 답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비판적 사고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하고요. 각자 작성한 내용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원들과 공유하고 정리를 합니다. 조별로 작성한 내용은 전체에서 조별로 발표하고 공유하도록 합니다. 자, 흔히 사람들은 비판적인 사고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를 부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은 어떤 특정 주제나 주장 등을 단순히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강요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참인지 또는 거짓인지를 구분함으로써 비판적 사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고 옳다고 생각하는 문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봅시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다음 내용은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다음 생각들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함으로써 비판적 사고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비판적 사고의 주요 목적은 어떤 주장의 단점을 파악하려는 데 있다. 2. 비판적 사고는 타고나는 것이지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우리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4. 맹목적이고 무원칙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다. 5.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어떤 주제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전부 다 체크하셨나요?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 대한 정답과 이유를 알아봅시다. 자, 제시된 활동은 비판적 사고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를 구분하게 함으로써 비판적 사고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가 어떤 특정 주제나 주장 등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분석, 종합을 통해서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사고력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 정답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일이 나왔을 때는 비판적 사고의 목적은 단순히 그 주장의 단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그 주장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밝혀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거짓일 경우에는 비판적 사고는 논증, 추론, 증거, 가치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방법을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타고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참이라면은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정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주장이나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일 때 비판적인 사고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바탕을 둔 합당한 근거를 기초로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적극적인 분석과 종합이 필요하죠.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수용할지 불합리한 것으로 거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창의적 사고의 의미,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의 의미, 비판적 사고에 대한 의미에 대한 요약, 정리를 보겠습니다. 사고력을 들 수 있는데요. 자,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 또는 논리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지도할 때는 학습자들이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또는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어때요?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능력을 키워나간다라는 것이 사고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고력에 있어서 창의적인 사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창의적인 사고는 뭐야? 발산적인, 즉 확산적 사고로서 아이디어가 많고 다양하고 독특한 것을 또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정신적인 과정이다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기발하거나 또는 신기하고 독창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유용하면서도 적절해야 되고 가치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에 정보해가지고 지식이라든지 상상, 개념 등을 포함한 그래서 특정한 요구 조건에 맞거나 유용하도록 새롭게 조합시킨 것이다 라고 창의적 사고의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창의적 사고는 세 가지 또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정보와 정보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나 개인에게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창출시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논리적인 사고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직장인은 직장 생활 중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계획이나 주장을 수립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려는데 한 과정이 있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안이라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응은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습관, 그 다음에 상대 논리의 구조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생각, 타인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래서 이와 같이 설득의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판적인 사고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자, 직장인들은 어때요? 비판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은 남의 단점을 찾아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을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는 어떠한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를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호기심, 그 다음에 객관성, 개방성 또는 융통성, 지적 회의성,
정직성, 체계성 또는 지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단성, 그 다음에 다른 관점에 대한 존중과 또는 같은 태도가 요구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판적인 사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주차 사고력의 의미,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의 의미, 비판적 사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